반갑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첫날에 이어서 우리 3일 만에 다시 또 수원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기회가 공평해야 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성과를 내면 그 몫은 대기업에게 뺏기지 않고 중소기업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벤처 창업자들이, 젊은이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 그 기술을 그 창업자와 벤처 기업가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탈취하고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실질 임금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소수의 재벌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수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부와 소득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는 순환입니다. 우리 사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계신 한 분이 다 움켜쥐고 있으면 나머지는 일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총량은 적더라도 우리 모두가 골고루 기회를 가지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발휘해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었습니다. 이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끼리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욕심을 가진 힘센 소수가 다수의 노동의 결과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억강부약하는 것입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시키고 다수 약자들을 부축해서 서로 공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지배해왔던 자유한국당, 결코 공정하지 못한 집단이었습니다. 소수의 재벌들을 편들었고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어서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국가를 분단시키고 그 분단의 고통 속에서 호의호식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격차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쓸래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1,0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국민 총생산 1,600조 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0조 원이 사내 유보금의 이름으로 금고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수 기득권자가 지배해왔던 이 사회를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을 들었고 적폐 세력들을 국가 권력에서 내쫓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더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서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화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서로 총질하면서 싸워야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제 겨우 그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걷어내고 평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열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겨우 위장평화쇼라는 소리나 하고 기만이라 그러고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도 아니고 대체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제1야당의 대표가 하는 소리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습니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혁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과거의 그 적폐 세력들을 역사의 더 뒤안길로 밀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는, 아직도 국회에는 그들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적폐 세력의 잔당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에서조차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 입법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입니다. 이제 대통령 권력을 맡겼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지지율이 70%, 80%를 오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방 권력을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박근혜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막으려고 하니까 남경필 후보가 소송까지 해가면서 성남시 복지정책을 막았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세금을 올렸습니까? 있는 예산 열심히 아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무상교보, 청년배당, 산후부 조립이 준다는데 왜 소송까지 해가면서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밀어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는 민주적 지방정부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두 번째 과제, 우리 촛불이 명한 공정한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 권력을 교체해서 역시 민주당 시장에게 맡겼더니, 민주당 군수에게 맡겼더니, 민주당 도지사에게 맡겼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민주당에게 맡기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구나. 나라가 희망이 생기는구나. 이제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다음에 총선에서 그래 이번에 마지막 남은 세 가지 중에 의회 권력도 통째로 넘겨버리자, 올인하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 입법 권력까지 완전히 넘겨주겠다라고 생각, 총선에 이기고 나면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발목 잡히지 않고 장벽 없이 국민의 뜻이 국정과 지방정부에 제대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적인 국가, 우리가 원하는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 이제 비로소 나라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경기도에 가진 자원과 재산이, 기회와 잠재력이 오로지 경기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정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답게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맡겨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남에 산다라고 말하기 꺼려했던 성남시를 모든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하고, 성남 시민들은 성남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고, 분당 사람들 이제는 분당에 사는 게 아니라 성남에 산다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된 성남시처럼 경기도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이 나라 적폐 세력에 경기도가 지배당해 왔습니다. 경기도 도민은 경기도의 주인이지만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였고, 현실에서는 언제나 조정과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뽑힌 정치인들이 머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배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이 될 겁니다.
도민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이명박 그 더한 것들이라도 싸워서 넘겠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경기도를 맡아왔던,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경기도를 지배했던 자유한국당, 옛날 이름으로 새누리당, 한나라당, 남경필 후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나라의 경제가 망가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경제를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망가뜨려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게 해놓고 중소기업 다 망쳐놓고 젊은 노동자들 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로조건 악화시켜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자한당입니다. 그 자한당의 마지막 4년을 우리 남경필 후보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경기도의 실업률이 2%가 더 올라갔습니다. 8.2%에서 10.5%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를 60만 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만든 일자리가 대체 다 어딜 갔길래 이렇게 실업이 많은 겁니까? 앞으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면 대한민국 실업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실업이 자꾸 늘어납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죠. 없는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만든 일자리입니까? 생긴 일자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긴 일자리에 불과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라고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이재명은 결코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시의 일자리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차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임창열 지사가 기획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실을 수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본인이 했다고 합니까? 8년 동안 그 지역을 관할했던 이재명도 가만히 있는데 4년 동안 관할했던 사람이 본인이 했대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닙니다. 바보야, 문제는 실천이야. 정치인은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들도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떼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개인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우리의 모든 권력과 예산을 통째로 맡기는데 여기는 보증도 담보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명박.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해. 김성태. 김성태 맞지요? 약속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좋은 말 다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고 이 나라의 운명과 경기도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책에 관한 것이고 정말로 정치적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머지 집안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접하게.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말할 게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추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해야지요. 정치인은 국민에게 약속할 때 담보도 저당도 없기 때문에 보증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신념과 철학과 가치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과연 과거에 한 약속은 지켰는가?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과연 지켜나갈 의지가 있느냐? 그 점을 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말하면 지켰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경필 후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첫째, 박근혜의 인기가 높으니까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들어본 분들 계셔요? 그런데 지켰습니까? 박근혜가 공경에 처하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얼른 탈출해버렸습니다. 책임을 진 게 아니라 회피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죠. 감옥을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사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탈출해가지고 탈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당을 갔습니다. 바른당에 갔으면 바른당에서 계속 열심히 그 가치를 추구하고 지켜야죠. 바른당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탈당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믿을 겁니까? 거기까지는 또 이해한다고 쳐요. 다시 한나라당이 좀 세 보이고 바른당보다는 좋아 보이니까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려고, 자유한국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홍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게 들어오면 당권 경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그냥 온갖 모욕 주고 모멸감 주고 막 밟고 침 뱉고 막 온갖 걸 다 했는데 굳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따라 얼마든지 움직인다. 대의와 명분 상관없다. 양지를 찾아 무조건 간다. 불리하면 언제든지 버린다. 약속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배신자 소리 듣는 거 상관없다. 거짓말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요새 문재인 지지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남북간 평화 체제 구축을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유한국당 소속임을 슬쩍 감추고 남북 협력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연정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면 바로 제가 보기엔 돌아갈 겁니다. 아마 손가락질하고 괴롭힐 거예요. 아니요. 그때 가기도 전에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말 지키면 나라 망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쓴 건 뱉고 단 건 삼키는, 일관성도 없고 철학과 가치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1300만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정부 경기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이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들로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 경기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 적폐 세력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지금도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집단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한 덩어리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남경필. 여기는 미경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다른 듯 하지만
뿌리와 몸통이 같은 겁니다. 숨긴다고 해도 결코 다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염태영 시장 후보, 그리고 여기 도의원, 시의원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또 한 덩어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과거와 부패, 적폐, 미래와 정의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폐 세력들, 남경필의 경, 홍준표의 홍, 자유한국당의 한자를 떼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홍경한. 길게 말하기 어려워서 홍준표, 남경필, 한나라당, 아니 한국당. 헷갈리게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대해서 문재인의 문, 이재명의 재, 민주당의 민, 문재민, 홍경한과 문재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문재민.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님, 송옥주 국회의원님, 정춘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들, 이재준 위원장님,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국회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민주당이 역시 이 나라를 책임질 제대로 된 정당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저녁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오늘은 이 근처에 계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몇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아니 인류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처럼 청년들이 어려웠던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록 전쟁의 시기에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나의 삶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아버지 세대보다는 내가 더 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을 낳고 열심히 키우고 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년들이 인류사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실제로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이란 이유로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도 알바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면접 보러 다니려고 해도 면접 볼 때 양복 빌려 입고 버스 타고 다닐 교통비가 없어서 면접을 못 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정부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니 제가 한때 있던 성남시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 이자도 지원했고 청년배당의 이름으로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 장병들에게 상해보험도 들어드렸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18세면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 첫 해분을 대신 내줘서 국민연금 자격기간이라도 늘려주려고 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지만 혜택은 클 겁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돈 안 들지만 그래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의 정책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면접이라도 보러 다닐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도록 우리 청년단체들의 회원들을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면접 비용이나마 대줄 수 있도록 면접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번에 면접 보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만 원, 4만 원만 주고는 좋겠다.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들이 면접 한 번 보고 갔다 오시면 한 번 면접 본 수당으로 4만 원, 3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차비라도 하라고. 그리고 이거 할 때 너 집에 돈 많지 재벌 아들이지 그냥 너는 빼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왜? 4만 원 주는 거 제외하려고 조사하려다 보면 400만 원 듭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까 남경필 지사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말로 해서는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달도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경제도지사 마구 써붙여 놓지만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정책, 작은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방법,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서점 다 망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남시 안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책을 살 때 반드시 동네 서점에서 산다. 그렇게 했더니 동네 서점 다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실천입니다. 동네 전통시장 골목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1차 원인이고 둘째로는 있는 돈을 전부 다 대형 유통점에 가서 씁니다. 유통재벌들만 돈을 벌어가 다 여의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처럼 갑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면 대책이 나오는 거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 한 200억 정도를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 유통점이나 혹시 이 중에 일부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카바레 이런 데서 못 쓰고 오로지 전통시장과 동네 영세 자영업자에만 쓸 수 있는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성남시 예산 2조 원의 1% 200억 더하기 시민들이 스스로 사서 쓰는 지역화폐 합쳐서 270억 정도가 동네에 돌아다니니까 전통시장들이 점포들이 비어가던 것이 도로 꽉 찼습니다. 망해가던 골목이 살아나고 권리금이 생기고 보증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발됐습니다. 동네 골목들이 실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전통시장, 저 제주도에 있는 전통시장 성남으로 벤치마킹 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정성만 있으면, 애정만 있으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묻는 분 계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지정책을 지역화폐로 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꾀를 짜냈습니다. 첫 번째는 밀린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안 받고 남아있는 게 2, 3천억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도 할 겸 150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게 했어요. 진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 결손 처분해주고 장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나
복지정책 연결해서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세금을 충분히 낼 만한데 잘 살면서 안 내고 있으면 바로 대기하고 있던 가택 수색조 보내가지고 바로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떼먹고 저 멀리 제주도로 간 사람 다 쫓아가가지고 번호판 떼고 자동차세 다 받아왔어요. 물론 차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조세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세상이죠. 왜 무임승차합니까? 누가 감옥에 돈 벌라고 죄인을 감옥 보냅니까? 정의를 세워야 하니까 감옥 보내는 거고, 감옥 관련 돈 엄청나게 들지만, 그러나 감옥이 필요한 것처럼 세금을 걷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일자리도 늘어나는 판에 돈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이 무임승차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납기 내에 제때 세금 내는 금액이 1,000억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로 떼먹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100억에서 150억, 200억까지 추가 세금이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복지정책 하는데 일자리 생기죠. 조세정리 관철하죠. 복지 늘어나죠. 지역 갚여주니까 동네 상권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로 하려면 뭔들 못하겠냐. 국민한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경필 후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보야. 그래서 문제는 실천인 것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천국은 아니지만 정말로 희망 넘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모섬의 자세로 낭비하지 않고 친인척 측근들을 위해서 나쁜 데 쓰지 않고 부정부패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성남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권력과 예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편들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청렴하게, 공정하게 하기만 해도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아이디어와 국민을 생각하는 열정, 애정이 있으면, 그리고 성실함만 있으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변해서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 시의 주인, 도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가진 잠재력들이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복들이 머슴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을 열어해 주십시오. 이젠